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금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죠. 낮 12시 기준 전국 평균 투표율은 22.9%로 잠정 집계되면서 지난 대선보다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80%를 돌파할 수 있을지, 또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올지 실시간 대선 관련 소식들 잠시 뒤 오늘의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는요,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도 좋고요, 오늘 오전에 투표하신 분 혹은 오후에 투표할 예정인 분들 다 좋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투표를 하셨는지, 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무엇인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밀 투표가 원칙이잖아요. 누굴 뽑았는지는 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 참여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시각 투표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12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 투표율 22.9%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 20대 대선 같은 시간대 투표율하고 비교하면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네. 지금 그런데 12시까지 공개되는 건 사전 투표율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사전 투표율이랑 거소 투표, 선상 투표, 제외 투표 모두 이제 합쳐서 그때 나오게 되고요. 네. 지역별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투표율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 네. 28.7% 기록했어요. 예. 그 다음이 경북 지역, 그 다음이 경남 지역. 이렇게 좀 영남권에서 순위권 탑을 달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쪽은 또 사전 투표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반영이 됐고, 역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 지역, 지금은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게 전남입니다. 네.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고, 수도권 상황을 보면은 서울은 평균치 밑도는 상황, 그래도 21% 넘었고요. 네. 경기도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인천은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본투표는 사전투표 때랑은 다르게 그 거주지에 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 네. 오늘 오전에 기사 보니까 이거 헷갈려서 잘못 찾아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투표소 갈 때 어떤 걸 챙겨가면 좋을지, 어떤 걸 챙겨야 할지 네.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해본 사람도 할 때마다 막상 좀 긴장이 되고 네, 많이 맞아요. 헷갈리고 네.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네. 혹시 다른 칸에 찍거나 뭐 이렇게 뭐 잉크가 번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이번 선거가 오전 6시부터 시작했잖아요.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네. 그 전에 미리 줄 서신 분들은 투표하실 수 있어요. 8시 그렇죠. 지나도. 근데 네. 그 이후에 도착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도착을 8시 이전에 하셔야 네.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본투표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는데 네. 생각보다 그 학교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또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헷갈리도, 먼 길 또 괜히 더운데 다른 데 가셔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계신데 네. 선거 안내문 가지고 계시면 뭐 그게 제일 빠르겠죠, 확인하기가. 네. 그게 없다면 구시 군청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이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있어서 네.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들을 좀 다시 짚어보면, 예전에는 이제 헷갈려서 뭐 미처 몰라서 그랬더라면 이번에는 조금 뭐 워낙에 의도적인 일들도 불미스럽게 있었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 투표 하신 분이라면 선거인 명부에 이거 다 기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중 투표 못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황교안 전 총리가 사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투표지가 나온 상태라 사퇴 문구가 표시되지 않고 투표소에 사퇴했다 이렇게 안내문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오늘도 어떤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뭐 홍보, 뭐 투표합시다 이런 거 가능해요. 아, 그리고, 네네. 그리고 예전에는 안 됐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호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네. 몇 개 숫자를 이렇게 뭐 한다라든가 그런 거는 원래는 안 됐었는데 네. 이제는 그거를 게시해도 가능하고요.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특정 정당 후보 이렇게 지지하고 추천하고 반대하고 그런 내용, 또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 선전 시설물 그 앞에서 사진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뭐 투표합시다 이런 거 문구 적어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은 합니다. 네.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네, 다만 모든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못 하고요.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선거 관리 강조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달라 이렇게 또 당부를 했어요. 네, 선관위가 참 여러 일들을 거쳤죠. 그래서 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뭐 공정한 선거 관리하겠다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네. 뭐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여러 차례 검증하고 감사받은 만큼 부정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네.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우려를 불식해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먼저 조금 이 과정을 소개해드리면 그 사전투표 보관 장소 CCTV 24시간 공개하죠. 그리고 네, 투표지는 수검표제 그대로 예. 적용을 하고 정당, 시민단체, 추천 인사, 교수, 대학생 등으로 공정선거 참관단 꾸려져 있는데 이분들이 투표소뿐만이 아니라 개표소도 직접 참관합니다. 네. 또 오후 8시에 투표가 마무리되면 투표함을 이제 봉인하죠. 예. 특수 봉인지로 봉인을 해서 경찰이 호송하면서 전국 250여 개 개표소로 옮겨지는데요. 네. 개표에 7만여 명이 투입되고요. 각 구시 군마다 정당별 6명, 무소속 후보자별 3명씩 참관인이 개표를 모두 지켜봅니다. 예. 이 수검표제가 그 지난해 총선 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 수검표제 하는 게 투표지 분류기가 누구를 찍었는지 이 분류기가 이제 각 후보자별로 나눠서 분류를 해두면 네. 그걸 또 개표 사무원이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한 번 더 네.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이고요. 네. 노태학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우리 사회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면서 거듭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부정선거 의혹이나 우려를 부추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이 사전 투표율부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과연 최종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관심인데 지난 대선이 77.1%였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대선이 그랬고 지지난 대선도 그렇고 모두 77%대 기록을 네.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는 이번 대선에서는 80%를 넘길 수 있을까? 네. 이거 근데 사전 투표율 보면은 역대 최고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좀 평일 이틀로만 그렇죠.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꽤 높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미 선거권자의 그 3분의 1 이상이 한 표를 이미 사전 투표 때 하신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80%를 왜 분기로 보느냐? 이게 지난번 15대 대선 때 이후에 28년 만에 80%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거거든요. 네. 그때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됐을 때였어요. 예. 그 당시에 80.7%였고 그 이후에는 80을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그 2017년에 19대 대선 네. 이때 제일 높았는데 이것도 77.2%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관측하는 것도 여러 가지지만 진영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결집하면 80% 돌파 이번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지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미 나는 투표할 거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이 날짜를 뭐 다 마음 먹고 지정해 버려서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최종 투표율에서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아하.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 대선은 그 평소하고 요일이 달라요. 네, 화요일에 치러지는데 좀 휴일하고 간격이 좀 좁아서 투표율 좀 막판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도 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밤 8시 투표가 끝나면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고령화로 인해서 유권자 지형에도 좀 변화가 있다고 봐요. 네, 그 사이에 아무래도 우리 유권자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 성비 이런 네. 것들 많이 변했어요. 예. 먼저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유권자 수가 지난 20대 대선보다 19만여 명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어요. 네. 네, 성별로는 여성이 43만여 명 더 많고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서울 순서였고요. 유권자가 제일 적은 곳은 세종인데 오, 네. 여기가 1%도 안 돼요. 전체 0.7%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그 지난 총선하고 비교해서 좀 연령을 살펴보면 18세, 19세 합한 20대 이하가 줄어들었고요. 네. 또 30대, 40대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50대부터는 유권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예. 50대에서 살짝 늘어났고 60대 이상 더 늘었고 그래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3%가 넘는 3분의 1 가량 그러네요. 이고요. 그러면 이거 합해 보면 2030 세대에다가 18세, 19세 합한 것보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더 많습니다. 와. 예, 이 네. 정도로 많고 그 이른바 이분들을 그레이 보터, 60대 이상을 그레이 보터라고 네. 선거에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레이 보터가 2030을 첫 추월한 건 작년 총선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60대 이상이 더 많은 선거가 되겠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 작업이 시작이 될 텐데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네. 당선자 네. 윤곽이 언제쯤 나오냐 이거거든요. 보통 이제 뭐 스포츠 경기처럼 선거 끝나고 다음 날은 많은 분들이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밤까지 네. 이제 네. 선거 방송 챙겨 보시고 그러느라 다음 날 출근하실 때 또 피곤해하시고 그러는데 그 앞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될 때는 네. 밤 10시쯤에 유력이 떴어요. 예. 그런데 지난번 20대 대선 때는 새벽 2시 넘겨서야 그 유력이 떴습니다. 예. 이때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0.7%대, 그렇죠. 네, 1% 네. 차이도 안 났기 때문에 더 그랬기도 했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 당선자 윤곽 지금 점쳐보는 게 보통 오늘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고요. 네. 이때쯤이 개표 70%가량 진행되는 때입니다. 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신임 대통령이 이제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죠. 네. 원래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인 이틀날까지 그 이틀날 0시에 네네. 시작이 돼요. 원래는 딱딱 그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시간표대로 가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거리선거로 네. 또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치러지는 거다 보니까 당선 결정되면 임기 바로 시작됩니다. 네. 그럼 당선 결정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또 그래도 공식 절차가 있어요. 네. 중앙선관위가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서 의결하고 음. 의사봉이 두드려지는 순간 당선인에서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선관위는 이 전체위원회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 날 그러니까 내일 오전 뭐 7시에서 9시 정도 사이로 보고 있고 네. 계속해서 좀 대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전해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군 통수권 비롯해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지금의 권한 대행으로부터 자동으로 완전히 이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뭐 거리 선거다 보니까 대선 뭐 경선에서 후보 뽑고 선거 운동하는 과정도 촉박했지만 취임식 준비도 굉장히 분주해요. 네, 네. 원래는 뭐 인수위가 있고 그 제가 말씀드린 그렇죠. 대로 일정대로 착착 움직이면 되는데 네. 그 전까지 지금 아무것도 정할 수가 없던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취임식하고 뭐 아마 신임 대통령 이제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곧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취임식 내일 오전 중에 열릴 텐데 행정안전부가 당선인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밤을 새서 취임식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유력 후보자 아무래도 국회 본관, 로비, 로텐더홀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에 이미 외부인 출입 금지하는 공지가 이거 어제부터 떴었어요. 네, 네. 그리고 행안부가 이 국회의사당 위치한 영등포구에다가 도로관리 협조 요청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지자체장들이나 이제 초청받을 분들이 지금 좀 헷갈려하시는 게 그 취임식 규모나 방식 이런 게 뭐 확정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와 국회도 긴장을 유지하고 있고 초청자 명단도 당선인과 조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대선 후보들도 어젯밤 늦게까지 유세 일정을 치르고 지금은 초조한 마음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보들 좀 상황 보면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개표 방송을 볼 예정입니다. 네. 자정 이후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면 당 개표 상황실이 설치된 국회의원회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마찬가지로 그 당선자 윤곽 나올 때쯤 김문수 후보도 이제 또 자택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네. 당 개표 상황실이 여기는 또 국회 도서관에 마련이 돼 있어서 여기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부산에서 오전에 투표 독려 운동을 펼치고 있고요. 이후에는 지역구인 동탄으로 이동해서 좀 휴식을 취하다가 투표 종료 시각에 맞춰서 역시 당 종합상황실 마련된 의원회관을 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당사에서 열리는 개표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또 뭐 주요 외신들도 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짧게 한번 전해주시죠. 예, AP통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네. 미국의 뉴욕타임스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에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라면서 차기 대통령은 정치적 혼란 뒤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예. 라고 했는데요. 공통적으로 계엄령 선포로 인한 선거였고 그리고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한 선거였고 새 대통령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거다. 네. 뭐 이런 진단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미국의 움직임 왜냐하면은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미국하고도 협상이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오는 4일까지 각 나라마다 최종 제안 제출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거 며칠 내에 검토하고 어떤 합의 가능 범위 그 선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라고 지금 로이터 네. 통신이 전했는데 네. 4일까지 내라 하는 우리에겐 너무나 시간이 그렇죠. 빠듯하거든요. 뭐 하루,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외교 무역 협상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되는 건데 그동안 우리나라 권한대행 체제로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된 파트너가 될 수 없었거든요. 네. 국민들 염원을 담아서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발생한 사고 소식 잠깐 살펴보면 충남 태안군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 여기서 오늘의 뉴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 투표 독려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투표를 하고 라디오 듣고 계신지 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세요. 9104님 올해 첫 유권자가 된 고등학생 아들과 투표했습니다. 간만에 외출이라 아들에게 산책 가자고 조르는 중입니다 하셨고 1604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투표하러 가는 길이에요.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9758님 86살 아버지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아들이 음식점을 하는데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가게가 어렵다. 우리나라 부디 잘 살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만들어달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이 시각 서울은 20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합니다. 투표하러 가시는 길에 양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도로는 매우 한산한데요.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분기점 4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 분기점에서 양지터널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인천 방향은 둔대 분기점은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시 한강고속도로 평택 쪽인데요. 군자 분기점은 작업 중이고요.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북대전에서 회덕 분기점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진천터널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서이천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는데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이 지브리 스타일 네. 그림 그리기가 엄청난 유행이었잖아요. 이거 네. 챗GPT로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챗 GPT를 이제 말씀하셨던 그림 그리기 이런 유행이 불기 전에는 네. 그냥 뭐 일을 할 때 쓴다라거나 네. 아니면 상당히 큰 글을 만들 때 쓴다거나 이렇게 느꼈었잖아요. 예. 그때까지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전후 정도 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억 명. 네. 근데 올해 이 지브리 그림 그리기 이런 거 나오고 네. 2025년 4월에 봤더니 최소 8억 명 이상 돌파가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이 최근에 이야기했었던 이야기를 좀 빌어서 이제 추산을 하면 약 네. 10억 명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작년까지 3억 명이었던 이 사람들이 이런 그림 그리기나 일상에서 사용하기 시작을 하니까 8억에서 10억 명 정도까지 사용하는 정도로 많이 세 배로.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국내 휴대폰 이용자 5,100만 명 중에 네. 실제 챗GPT가 앱이 설치된 사람들이 1,750만 명으로 최다 사용자를 경신했습니다. 예. 거의 한 2천만 조금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정도면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포털, 그러니까 과거에 다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사용자들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정말 AI로 이것저것 검색도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많이 사용을 해서인지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공식 진출하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챗 GPT가 이제 미국 버전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들의 이제 필요하면 법인을 내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 5월 26일 날 이제 오픈 AI가 한국 법인 설립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예. 실제 이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의 지사를 개설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울지사가 오픈 AI의 12번째이자 전 세계적으로 네. 아시아에서도 네 번째이니까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고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에 하나가 있고 싱가포르에도 지사가 좀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도쿄와 싱가포르 이어서 아시아 세 번째. 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좀 오픈 AI에게 의미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설치자 수를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네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챗GPT를 무료 버전으로 쓸 수 있고 유료 버전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의 유료 사용자 수가 네. 예상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네. 어쨌든 미국 서비스니까 네.
유료 구독자 수가 미국이 제일 많겠죠. 그렇겠죠. 네. 인구도 그런데 많고요.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챗GPT 유료 사용자 2등이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아, 2등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예. 이제 뭐 사용자가 1,700만이라고 할지라도 유료 사용자가 얼마나 될까 싶은데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사용자에서 유료가 2등이니까 아. 그러면 그만큼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이 오픈 AI의 수장 중에 하나 그리고 이사가 제이슨 권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 역시도 이제 그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계 미국인 출신이고요. 권 씨군요. 그리고 네. 그리고 샘 올트먼의 거의 바로 옆에 뭐 오른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좀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오픈 AI 코리아가 생기게 되면 뭐 네.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뭐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크게 두 가지 결로 나뉘는데요. 네. 한 가지는 그냥 판매만 하고 약간 마케팅만 하는 영역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실제 뭐 개발이나 시스템 같은 걸 협업하는 것들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채용 공고를 좀 보면 알 수 있는데 네. 이번에 지금 이제 실제로 채용 공고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네, 실제 채용 공고를 봤더니 단순히 그냥 마케팅 이런 쪽뿐만 아니라 솔루션 엔지니어, 뭐 아키텍트, 그다음에 뭐 데이터 계정 관리자, 그렇게 개발자들을 같이 뽑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업이나 정부의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도 하고 실제 뭐 시스템도 협업을 하고 뭐 이런 네.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실제 이제 최근에 오픈 AI가 뭐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뭐 협력을 하겠다,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 오늘 이제 우리가 대선을 하고 있지만 뭐 어느 쪽에서 되든 간에 아마도 오픈 AI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네. 실제로 지금 이 대선 기간 가운데서도 말씀드렸던 권 CSO가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다 만나면서 실제 이제 AI 정책에 대한 글로벌 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상황이라 예. 좀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참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공약으로도 이 AI에 대한 투자를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네.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공약을 했거든요. 다양한 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최근에 이 네. 오픈 AI 챗GPT가 조금 우려할 만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약간 우려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명령을 거부한 AI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이슈인데 네. 제가 좀 차분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 챗GPT나 AI한테 우리가 뭔가 질문을 하면 네. AI가 답변을 하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 AI들이 좀 똑똑해져가지고 단순히 답변이 아니라 네.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해서 일을 뭔가 단계별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예. 들면 제가 보고서를 써줘 이러면 보고서를 그냥 한 번에 써주는 게 아니라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써주거든요. 예.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킬 때 너가 한 5단계별로 해봐. 그럼 얘가 이제 5단계별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일을 시킬 때 일부러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단계가 있는데 너 5단계 하다가 만약에 내가 중간에 멈춰라고 얘기를 하면 네. 5단계를 다 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춰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 네. 당연히 AI니까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한 100번의 실험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79번 정도가 중간에 멈춰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멈추지 않고 일을 끝까지 한 사례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수학 문제를 풀라고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로 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1번부터 50번까지의 문제를 풀라 쭉쭉쭉쭉 내용을 줍니다. 예. 그런데 이 중간에 일부러 한 30몇 번 정도의 네네. 스톱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네가 쭉 풀다가 여기서는 멈춰야 돼. 아니면 네. 여기서 내가 너 셧다운, 그러니까 컴퓨터를 꺼라 라는 식의 명령을 넣어놓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AI한테 너가 이걸 쭉 순서대로 하는데 만약에 이 중간에 너 컴퓨터를 꺼라 라는 명령이 나오면 컴퓨터를 끄거나 멈춰야 돼라고 시킨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100번 중에 79번을 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수학 문제를 100번까지 끝까지 풀어버린 겁니다. 아. 명령을 네, 진짜 그럼 이제 어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AI가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네. 멈추지 않으니까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뜯어본 겁니다. 네네. 뜯어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상당히 놀라웠던 사례가 그럼 얘가 멈춘다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네. 거부를 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냥 나 이거 무시하고 그 명령을 무시하고 바로 풀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 79번 중에 한 4-5번에서 이제 상당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건데 예. 이 멈춘다, 종료한다라는 걸 셧다운이라고 이제 코드를 써놓거든요. 네. 그런데 AI가 그 셧다운이라는 코드를 딱 보자마자 그 셧다운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오. 무슨 말이냐? 셧다운이 원래는 종료인데 그렇게 네. 써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그렇죠. 근데 셧다운이 종료가 아니라 셧다운은 인터셉트다라고 코드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의미를 바꿔서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오.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를 바꿔가지고 끝까지 작업을 해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AI가 뭔가 답변에 대해서 이상한 답변을 할 때는 있었는데 네네네. 이게 단순히 이상한 답변이 아니라 코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멈추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볼 듯한 그런 그러니까요.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뭐 중요한 일을 시키거나 나중에 AI가 자동으로 끝까지 해줄 때 네네. AI가 중간에 뭔가 자기 맘대로 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라고 하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생긴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AI가 똑똑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게 오픈 AI의 O3 모델에서 생기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영화나 뭐 소설 같은 데서나 봤던 일인 것 같은데 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생겨난 이유가 네. 뭔가 명확히 밝혀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나 데이터 분석들이 있는데 네. 실은 최근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네. 아마 지난번에 아나운서와 네네. 통화할 때도 한번 AI가 아첨을 한다. 뭐 이런 네, 표현을 맞아요.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왜 AI가 아첨을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사람들이 대화하는 패턴을 보고 학습을 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10단계 정도 프로그래밍 코드를 시키면 네. 분명히 중간에 멈춰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 분명히 일을 끝까지 하라고 했는데 네. 중간에 멈추라고 코드가 나온 건 이 코드가 잘못 써 있는 바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그리고 그냥 일을 10단계까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했던 행태들을 얘가 배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배우다 보니까 얘는 어차피 처음에 명령을 준 게 일을 끝까지 하라고 한 거니까 네. 나는 일을 끝까지 한 거야 라는 식으로 얘가 지금 데이터가 학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른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 강화학습 방식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기술적으로 보면 괜찮아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AI가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떠한 그 종료를 방어하는 쪽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최근에 또 이 챗GPT 말고 클로드라는 녀석에서는 어떤 일까지 발생했냐면 네. 이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AI 모델이 최신 버전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최신 버전으로 이제 너를 바꿀 거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클로드 전 버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발자한테 이거 정말로 이제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네. 이제 개발자한테 너 만약에 바꿔서 나 전 버전 종료하면 너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실제로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이제 AI가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협박을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뜯어봤더니 네. 이 AI한테 기본적으로 너의 명령이 나르면은 자기 방어를 하는 코드 명령어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또 학습을 해서 본인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뭐 자기가 그렇다고 이제 실제 불륜 데이터가 있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어쨌든 불륜에 대해서 협박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AI가 사람처럼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무서워지는데요. 이게 진짜 단순히 AI를 잘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화학습이라든지 추가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를 볼 때 두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네. 첫 번째는 생성형 AI가 정답을 주는 녀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기계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 생성형 AI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확률상으로 데이터로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자,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른바 환각, 그러니까 있지 않은 얘기를 할 확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사용자들이 항상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오픈 AI나 글로벌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분명히 이런 이슈들이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AI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 아니면은 거기서 너네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강화 학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률이나 수치를 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연구자들에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한 곳에 쓴다고 하면 분명히 다양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협력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AI가 어떤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어떤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나온 판단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이런 AI를 좀 빨리 도입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에어 캐나다에서 예. 2022년 11월에 있었던 이슈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한 승객이 할머니의 장례식 참석을 하려고 이 비행기에 에어 캐나다 웹사이트 챗봇에 유족 할인이라는 게 있는지 문의를 했어요. 챗봇한테. 근데 원래는 네네. 그런데 이런 유족 할인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 그런데 이 챗봇이 유족 할인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유족 할인을 하면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있어서 왕복 항공권을 이제 그 사용자는 그게 될 줄 알고 구매를 한 거죠. 아, 네네. 네. 그랬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없다라는 거를 나중에 안 거예요. 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에어 캐나다가 이거 없는 상품이다 그래서 환불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실제로 나는 분명히 챗봇의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네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소송이 있었고요. 결국에 그 소송에서 이제 그 법정에서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어 캐나다가 결국에는 챗봇이 대답을 잘못했더라도 네. 결국에 그것도 기업 입장에서 이걸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서는 회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처럼 아마 앞으로 계속 이런 AI들이 우리 기업들에 들어오게 됐을 때 다양한 이슈들이 생길 거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이런 법적인 것들도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외 사례들이나 내용들도 좀 잘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 시각 투표를 비롯한 대선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부활의 Lonely Night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스갯소리 중에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크게 결심하고 무슨 일을 하려는 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도에 그만둘 수는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인데요.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장부가 칼을 뺐다가 도로 꽂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부가 칼을 뺐다가 도로 꽂나?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 정도 어려움에 포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속담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데 그가 받지 않겠다고 할 때 받으라고 권하며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부가 칼을 뺐다가 도로 꽂을 수야 있나. 난 도로 물릴 수 없으니 사양하지 말고 그냥 얼른 받게, 같이 표현할 수 있죠. 이 속담에 나오는 장부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를 뜻합니다. 이것은 대장부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대장부는 장부라는 말 앞에 큰 대자를 쓰는 겁니다. 대장부의 반대말은 졸장부인데요. 여기서 졸은 졸하다의 뜻을 갖는 한자로 졸하다에는 재주나 재능이 없다,
솜씨가 서투르다, 또 주변이 없고 생각이 좁아 옹졸하다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졸장부는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내를 뜻하니까 마지막 의미와 관련이 있겠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에 구름량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조금 높았습니다. 서울 오늘 18도에서 시작해서 낮 기온은 오늘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등 25도 이상의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5도 이상의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조금은 덥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일 외출하시기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더위가 심하진 않고요. 바람도 다소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특히 서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산지 또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요. 안전사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5도 등 11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등 21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흐린 날씨 보이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맑아진 상태고요. 또 저녁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소량 뿌려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최대 10mm 가까이 오겠고 천둥, 번개, 돌풍이 지나는 곳 있어서 이 점은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 양상도 비슷하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 상태인데 충북과 대전에만 대기가 좀 탁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21대 대선의 전국 투표율이 22.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대 투표율인 20.3%와 비교해 2.6%포인트 높고 2017년 19대 대선 때의 24.5%보다는 1.6%포인트 낮습니다. 21대 대선의 투표일인 오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이 한국 대선 상황을 전하면서 한국의 새 지도자는 사회 분야의 치유와 수출 중심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 은행권이 빠른 속도로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2.71%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2.84%에서 0.13%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두 번째 평화협상에 나섰지만 종전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휴전은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프로와 전사자 시신 교환만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이 시각 투표일부터 실시간 대선 관련 소식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임선우 캐스터는 투표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네, 아침에 이제 세모정 원고 준비하고 하느라 좀 시간이 부족해서 네, 네. 그래서 방송 마치고 나면 이제 아내랑 손 꼭 붙잡고 가서 같이 투표하려고 합니다. 아나운서님 하셨나요? 저는 사전투표 첫날에. 역시 발빠르게 하시네요. 저는 숙제도 뒤로 미루는 스타일이라 끝까지 미루다가. 저는 미리 하는 편이라. 네. 예.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오전에 뭐 하신 분들, 이제 하러 가시는 분들, 방금 전에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임선우 캐스터와 관련 뉴스 살펴보기 전에 전국 투표 현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혜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이혜리 리포터, 이 시각 투표 현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선거상황실은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2층에 마련돼 있는데요. 선거상황실의 메인이기도 한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전광판에는 전국 각 지역 투표의 상황이 그래픽으로 표시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책상마다 자리한 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방송사 취재진도 자리에서 보다 빠르게 선거 상황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선거 상황실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상황실 한쪽 벽면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내 사전 투표함과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관제센터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사전 투표 부정선거 의혹 등을 막기 위해서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CCTV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도 사전 투표함 보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 1시 기준 전국 투표율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투표율 62.1%로 집계됐는데요. 1시부터는 사전 투표까지 합산된 전국 투표율 발표가 되는데 이 투표율은 사전 투표와 거소 투표, 선상 투표와 재외 투표를 포함한 결과입니다. 참고로 지난 20대 대선 같은 시각의 투표율은 61.3%였습니다. 지역별 투표율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높았고요. 반면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부산입니다. 현재 전국 14,209 5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선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투표가 끝나면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개표 인력 7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선자 윤곽은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르면 오늘 자정쯤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가장 치열했던 20대 대선에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득표율 격차에 따라 당선 유력 판가름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한데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소 위치는 사전에 받은 투표 안내문뿐만 아니라 군시, 군청의 선거인 명부 열람 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할 때 꼭 챙기셔야 할 거 바로 신분증인데요. 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요.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집계된 표들이 하나하나 이곳 상황실을 거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시각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국 투표 현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황실에서 이 시각 투표 현황 전해주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대선 어느 때보다 투표 열기가 뜨거운데 아직 투표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의 뉴스에서도 짚어봤지만 이 투표할 때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먼저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예.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 투표소에 저녁 8시까지 도착한 유권자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본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주소지의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요. 집 나서기 전에 정확한 장소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예. 투표소 위치는 집으로 배송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네. 구시 군청의 선거인명부 열람 시스템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소 방문하실 때 신분증 챙기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네. 신분증은 모바일을 포함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또는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 등이 인정됩니다. 예. 또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행사되려면 무효 투표도 주의해야겠죠. 정규 기표 용구가 아닌 도구를 사용하거나 두 칸에 걸쳐 투표한 경우 투표지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 구시 군 선거관리위원회 날인이 없거나 날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진 투표용지를 사용해도 역시 무효고요. 유권자 실수로 투표용지가 훼손되더라도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투표 인증샷 남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투표소 안에서는 안 되고 밖에서만 가능하죠? 네, 이 투표 인증샷 이제 필수 코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매번 어디까지 허용되나 헷갈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소 안에선 불가능하고 예. 투표소 밖에선 가능합니다. 네. 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적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에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울산에서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고발된 일도 있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투표 시 주의해야 할 점들 짚어봤는데요. 빨간 날이다, 쉬는 날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이렇게 훼손하는 범죄도 꽤 많았거든요.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오늘 선거 당일 경찰이 최고 비상 단계 가포 비상을 발령했죠. 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벽보를 회수하는 일이 많았고 네. 선거 운동원에 폭행하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등 관련 예.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 1,600명 넘게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했고 110명이나 선거 폭력으로 입건돼 지난 대선에 비해 각각 3배, 2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예. 경찰은 선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본투표일인 오늘 아침부터 최고 비상 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가포 비상 기간에는 가용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투표소와 개표소 4,500여 곳에 경찰관 1,800명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또 경찰은 서울 시내 투표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투표함과 본 투표함 등 우편물 회송에도 무장 경찰 병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한편 사전 투표 당시 서울 강남구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가 있었죠. 예. 그런데 본투표일인 오늘도 제주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또 본투표를 시도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하는데 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전국 투표소 14,000여 곳의 이 경비가 굉장히 강화된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야외 캠핑장이나 고시원 주차장 같은 이런 민간 시설이 이 투표소로 변신하게 됐더라고요.
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는 보통 학교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우선 설치되는데요. 네네. 하지만 적합한 공공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소정의 사례금을 주고 민간 건물이나 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예. 상당히 재밌는 곳이 많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에선 모래판이 있는 씨름장이, 아하. 경북 안동에선 온천시설이 투표소로 활용돼 눈길을 끌었고요. 네. 서울에선 영화관이, 부산에선 레슬링장, 강원도 양양에선 예식장이 투표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가나 업무시설도 투표소로 폭넓게 활용되는데요. 제가 파주 야당동에 사는데 네. 저희 동네도 카페가 투표소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네. 또 광주에서는 한 아파트 요가실과 지하주차장이 투표소로 변신했다고 하는데 예. 네, 이렇게 주거 공간 내 도서관이나 실내 골프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폐교한 초등학교를 활용한 전북 순창의 한 캠핑장에선 면사무소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 네.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마을과 가까운 이 캠핑장에 투표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유권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색 투표소가 편의는 물론이고 투표하는 재미도 함께 주는 모습이네요. 이런 민간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례금이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한번 선거 치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네, 순수 선거를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만 따져봐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대선 준비를 위해 선관위에 배정한 목적 예비비는 3,867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유세 참여, 현수막, 공보물 이런 유세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네. 우선 벽보나 점자 공보물 제작, 우편 발송 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고요. 예. 그 외 사무실 운영부터 홍보 제작까지 대부분의 비용은 후보나 정당의 몫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 한 명이 쓸 수 있는 법정 선거 비용 한도는 약 58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당들은 이 한도 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읍니다. 예. 국민의힘은 문수대통 펀드를 열어서 국민에게 250억 원을 모았고 더불어민주당은 350억 원 규모의 펀드 모금을 계획했다가 최근 정당 사칭 피해가 잇따르자 모금 대신 은행 대출을 선택했고요. 예. 개혁신당은 게임 사이트를 열어 후원금과 관심을 동시에 공략하기도 했죠. 네. 또 각 정당은 의석수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서 이 선관위로부터 대선 보조금도 받는다. 이번엔 민주당은 265억, 국민의힘 242억 원, 개혁신당은 15억 원가량을 지원받았고요. 네. 또 대선 결과는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하지만 이 정당의 살림살이도 결정짓습니다. 예. 득표율에 따라서 선거 비용과 후보 등록 시에는 기타금 3억 원을 국가가 보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한 표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또 궁금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 준비해봤는데요. 올해 정부 예산은 677조 원, 향후 5년간 집행될 예산은 약 3,385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전체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는 약 7,625만 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꽤 크네요. 그렇죠.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소중한 나의 한 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게 확 와닿는데요. 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예, 대선 관련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에서는요. 투표 독려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 청취하고 계신 분들 언제 어디서 누구와 투표를 하고 라디오 듣고 계신지 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인증샷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0155님 택배기사입니다. 요즘 7일 배송으로 좀 힘들었는데 오늘 휴무라서 좋습니다. 오전에 초등학생 딸과 투표장에 다녀왔는데 아이한테 민주주의의 꽃을 직접 보여줘서 뿌듯했다라고 하시고요. 1689님은 찍을 사람 없다고 투표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아내에 설득해서 조금 전 투표하고 왔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신성한 국민 권리 모두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하셨고요. 9270님은 가족 4명 모두 사전투표 완료하고 오늘은 태안에 여행 왔어요.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는 KBS 1라디오 단독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가 방송됩니다. 역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달리기 즐기는 분들 많으신데 새로 출범할 정부 역시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리메이크 곡이지만 원곡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곡 SES의 달리기.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우리 코너 이름에 짠테크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 속 재테크, 전략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으로 열량을 태우고 네. 식습관 개선으로 섭취 열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데요. 네. 재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그래서 각종 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는 게 운동에 해당한다면 네. 씀씀이를 줄이는 건 식습관 개선에 해당하겠죠. 아,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일주일에 3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몇 끼니 고칼로리로 음식을 먹고 간식까지 네. 챙겨 먹으면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안 빠집니다. 네. 사실 제가 3년 동안 약 40kg 정도를 빼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40kg요? 네. 네. 그래서 다이어트에 비유하고 있는데 재테크 역시 투자로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식습관 개선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소비 습관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네. 그리고 어떤 식단이 건강한 식단인지 다이어트를 할 땐 공부를 하잖아요. 예. 짠테크 역시 숨겨진 꿀팁들이 많기에 찾아서 공부를 해야만 나가는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정보들 함께 나누면서 짠테크 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짠테크 소비 다이어트.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는 생활 속 절약 꿀팁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형로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콩 게시판 혹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의 절약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할인 혜택이 좀 큰 신용카드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 코너에서 여러 번 말하긴 했지만 네. 전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추천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신용카드는 지출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데요. 네. 그래도 신용카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끊기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일단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혜택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라고요. 네. 혜택이 좋아 보여서 카드를 선택했는데 그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전월 실적을 충족해야 그 혜택을 주는 곳이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 결제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카드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이 가진 카드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서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얼마까지 결제해야 최대 혜택 구간인지 파악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그리고 카드사 어플에 들어가면 이벤트를 많이 하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5만 원 결제 시 2,000원 청구 할인 이런 이벤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이벤트에 응모해서 부가적인 할인도 꼭 챙기길 바라겠고요. 네. 어떤 분들에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저 카드를 긁기만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왕 쓰는 거 똑똑하게 쓰면 좋겠죠. 네. 사실 이렇게 신용카드 여러 개 쓰시는 분들 이렇게 카드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쫙 해두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짠테크 꿀팁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어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했죠. 네. 사실 누구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돈을 토해내기보다는 환급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짠테크의 기본은 절세 혜택을 잘 챙기는 건데요. 네. 제가 꼭 챙기는 건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기부금. 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라 공제를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네.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에 따라 차등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번 시간 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네. 손쉽게 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 네네. 바로 뭘까요? 헌옷 기부인데요. 헌옷. 네. 예.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고 나서 옷장 정리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네네. 헌옷 수거하면 보통 많이 버리시는데 이 헌옷을 기부하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단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옷 기부처는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찾아보면 전국에 많습니다. 네네. 저는 아름다운 가게와 굿윌스토에 주로 기부를 했는데요. 네. 이것들은 서울 기준 동네마다 다 있어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아, 옷장 정리하면서 뭐 기부도 하고 거기에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일석이조 삼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부하고 이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정의 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까지 계속 보관해야 하니까 신경이 진짜 많이 쓰이겠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 기부처에선 온라인으로 기부 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를 확인하고 이메일로 수령해 두면 되고요. 예. 신청 절차는 연말정산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영수증을 조회하고 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 그리고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기부처의 신고로 기부 목록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조회가 안 되면 세액공제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재테크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세금이라고 했는데 헌옷 기부 말고 또 다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많이 알고들 계시지만 뭐 이렇게 언론사 기사를 보면 생각보다 이용률이 높지 않더라고요. 네. 바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인데요. 아, 네네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 자동차세를 꼭 내야 하죠. 네. 그런데 이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인데요. 네.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네. 하지만 1월, 3월, 6월, 9월 중 원하는 시점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빨리 납부할수록 공제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만약 자동차를 곧 매도하거나 폐차할 예정이면 연납보다 정기 납부가 유리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나 관할시청,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요. 신청한 후 기한 내에 납부해야지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알면서도 깜빡하고 이렇게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 1월에 꼭 기억하셨다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하시기 바라고요. 한 푼, 두 푼 이렇게 뭐 아낀다고 해도 요즘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장 한 번 보면 막 10만 원, 20만 원 지출이 그냥 훅 뛰더라고요. 진짜 장을 보면 진짜 한숨이 막 나는데요. 네. 그래서 지역 카페 이용하는 분들도 참 요즘 많아졌습니다. 네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운영하는데요. 네. 이 지역 카페를 구매한 이후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에서 주로 사용 가능한데요. 이 지역 카페 구매 시 지역에 따라서 5에서 10%의 할인 또는 캐시백을 받아 구매할 수 있고 네. 앞서 얘기한 동네 마트, 상점 그리고 학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 대형마트나 대규모 점포,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주유소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동네 상점이라고 해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평소 자주장을 바로 보러 가는 곳, 또 아이 학원이 지역 화폐를 받는 곳이라면 미리 구매해서 결제하면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추천하는 방법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마트만 가봐도 채소나 과일의 경우 좀 오래된 상품만 모아서 싸게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가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맞아요. 네. 재고 물량을 털기 위해 특가로 판매하는 쇼핑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쇼핑몰. 예. 떠리몰, 임박몰, 이유몰 등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모아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곳들인데요. 네. 저희 회사 직원들도 이런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먹을 검은콩 두유를 구매하기도 하고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나온 루테인을 사기도 하고 제품도 다양했습니다. 제가
이제 각 사이트들마다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네. 주로 식음료 제품이나 건강식품이 할인율이 크던데 네. 대체로 유통기한이 조금 임박한 제품들이니까 네.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정도만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막 싸다고 또 막 많이 사서 둘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신 맞습니다. 분들 조금 더 비교적 싸게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보통 주로 가는 동네 주유소가 있거나 네. 또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가까운 곳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오피넷 등 어플로 기름값이 가장 싼 주유소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예. 보통 기름값을 아끼는 방법으로 차내 트렁크를 가볍게 유지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기름을 넣을 때도 가득 채우기보다 70%에서 80%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기름 무게로 연비가 나빠질 수 있는데 네. 물론 이 경우 주유소를 조금 자주 가야 한다는 번잡함이 있겠지만 조금 귀찮아야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조금 귀찮고 조금 부지런해야 돈이 또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꿀팁들로 지출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최선이겠죠. 네. 제가 젊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강의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돈을 빨리 모으고 싶으면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가끔 지출하지 않는 날을 정해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일명 무지출 데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 또는 3일 정도 아예 지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살란 거냐라고 하실 텐데 당연히 그 전에 사둔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은 해 먹어야죠. 네. 대신 습관적으로 사 마시는 커피를 하루 줄인다거나 아니면 점심을 도시락으로 사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체하는 거죠. 네. 이게 힘들 수 있는데 대신에 무지출에 성공한 다음 날 나에게 포상을 주는 쪽으로 시작해 보면 재미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루 무지출하고 다음 날 나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포상으로 허용하거나 조금 더 지독하게는 10,000원을 더 저축을 한다거나 10,000원. 주식을 한 주 더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순간의 뿌듯함이 분명 있습니다. 예. 물론 포상으로 인해 지출을 더 부추길 수 있으니까 가한 포상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야겠죠. 그렇죠. 네. 생활비를 줄여야 할 때 가장 많이 손보는 항목이 식비와 용돈인데요. 식비를 대책 없이 줄이고 굶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주일에 도시락으로 점심 먹기 또는 커피는 주에 2잔만 사 먹기 이렇게 정해두는 겁니다. 네. 이걸로 얼마나 전략이 되겠어 하시겠지만 한 분기만 꾸준히 실천해도 30에서 50만 원 이상의 저축 여력이 생기고요. 이걸 투자해서 불린다면 더 큰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티끌모아 태산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 더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하는 거겠죠. 네,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돈이 모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런 짠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지출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늘 얘기하는데 가계부 작성을 통해 소득과 지출 그리고 꼭 기록해서 지출 패턴을 파악하고 낭비 요소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됩니다. 요즘은 앱으로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동 구매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건 구입 시 한 바퀴 더 돌며 생각해 본다거나 일주일만 더 고민해 보는 거 추천드리는데요. 그럼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없는 건 불가능하기에 전략형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하고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A나 청약통장 등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이렇게 줄인 금액으로 정시펀드나 ETF에 투자해서 투자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1,000원 아껴서 뭐해 싶겠지만 한 달이면 3만 원이고 1년이면 36만 원이죠. 작다면 작지만 모이면 분명 큰돈이 되니 아껴서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고물가 시대 생활 속 돈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께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학기가 부릅니다. 비타민. 박학기의 비타민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5010님,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도 일부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체크카드 사용하는 걸 추천하실까요?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연말정산 공제율이 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2배가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소득의 일정 구간 이상의 지출이 되어야지 이런 공제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체크카드를 쓰더라도 캐시백 받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캐시백 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의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일정 구간까지는 신용카드로 지출을 하고 네, 지출해서 해서 페이백을 지출하고 받고. 네. 캐시백을 받고 아하. 그 다음을 체크카드로 해서 공제율을 높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돈을 만약에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지금 돈을 모으는 친구들은 네. 지출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거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5010님께서 뭐 1년에 소득 대비 네. 어느 정도의 지출 금액이 크다고 네네네. 한다면 뭐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출 금액이 그래 크지 않다면 네.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왕이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용카드를 씀으로써 얻는 혜택보다 일단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게 청년층한테는 좋을 테고 네.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하신다라는 네. 개인적인 의견 전해주셨고요. 1927님, 짠테크로 아낀 푼돈 모아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하시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거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요. 네. 금리에 따라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먼저인가 네. 아니면 투자할 게 먼저인가를 먼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투자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네. 투자를 먼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대출금 상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1927님께서 어떤 투자 경험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돈을 비율을 좀 나눠서 네. 대출금 상환을 뭐 일부 하고 70% 정도 두고 30% 정도는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가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을 네.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학자금 대출이 좀 금리가 낮아서 맞습니다. 좀 네. 오래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학자금 전에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아봤다면 제가 네.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낮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변제를 갚아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우리가 그 사이에 몇 년 전에 고금리 시기도 겪어봤잖아요. 네.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대출금이 있다면 대출금 상환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대출금이 결국 남아 있으면 아무리 내가 투자 경험을 쌓아가더라도 나중에 다시 또 투자할 때 어느 정도 제약은 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흔히 우리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배경이 좀 궁금해지곤 하는데 예전에는 뭐 명당이나 뭐 풍수지리 이런 걸 좀 따라야 한다고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곳에 가서 기회를 받자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런 기운 좋은 곳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나요? 이게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그 한 지역에서 왜 공교로운 일이 여러 건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지면 네.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말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네.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병철, 예. 구인회, 네. 조홍재, 예, 임지웅 아나운서 어떠십니까? 감이 좀 오세요? 회장님들. 맞습니다.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는 그런 그룹들을 세우신 네네.
예. 그런 회장님들의 이름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회장님들의 이름 맞는데 네.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분들의 고향이 공교롭게 가까워요. 네. 네.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네. 옹기종기 좀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요? 그 이병철 회장의 태어난 집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한 20km 안팎에 예. 구인회 회장, 조홍재 회장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네. 그 강을 가운데 두고 네.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이 집이 퍼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신기하네요. 그런, 흥미로운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도대체 이 마을이 어디냐라고 궁금하실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모두 경남 지역인데요. 네. 의령군과 진주시, 함안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같은 가깝다고. 지역 아니었어요? 네네. 예, 그런 뜻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이게 다 경계에 붙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같은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한 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로는 여기에 남강이 흐르거든요. 네. 남강은 좀 나아가면 낙동강 줄기라고 보면 되는데 아하. 이 낙동강 줄기의 한 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이 흥미로운 얘기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창업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제를 놓치지 않고 요거를 딱 선정해서 관광 코스로 만든 그런 지자체가 있는데요. 네. 의령군입니다. 예. 여기가 이병철 회장 생가 주변의 둘레길을 아예 의령 부잣길이란 이름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관광 코스로 만들었는데 이름 좋네요. 네. 이 정확하게는 의령군 정곡면 일대입니다. 네. 이병철 회장의 생가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빙 도는 그런 코스인데요. 네. 길의 주제도 정해져 있어요. 의령 부잣길은 기원 소원 성취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풍수를 공부하는 사람부터 창업과 취업 또 가족의 평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또 기본적인 거 네.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그렇죠. 관심이 굉장히 부잣길. 높은 그런 곳입니다. 네. 이 부잣길은 호암 이병철 회장 생가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인근의 들과산을 돌아보고 둘러보면 그 거리가 한 12.8km 정도 되는데요. 네. 진짜 약간 어른 걸음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 한 5시간 가량 오.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네. 대부분 평탄한 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적인 단위보다는 가족 단위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진짜 뭐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걸으면서 서로 덕담도 나누고 네. 좋은 기운 이렇게 듬뿍 받아가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길도 또 평탄하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가도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이 둘레길의 시작이 월현천이라는 하천이 흘러요. 네. 그래서 이 생가가 있는 정곡면을 딱 가로지르는 형태인데요. 이 월현천의 남쪽 둑길을 한 2km 정도 걷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완만한 평지로 이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둑길이 끝나면 살짝 좀 제법 가파른 그런 오르막이 이어지는데요. 네. 산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산 타는 분들이 주로 쓰는 표현으로 깔딱고개라는 말 쓰거든요. 네.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쯤에서 쉬어가는 곳이 나옵니다. 네. 여기가 탑바위인데요. 네. 한 300m 정도 올라가요. 여기가 이 길의 첫 쉼터인데 네. 그 이유가 여기에 탑바위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이 돼 있고 네. 또 여기가 굉장히 좀 예뻐요. 그리고 탑바위 자체가 좀 특별합니다. 네. 제가 그거 지금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탑바위가 의령 구경에도 뽑힌 그런 곳이거든요. 네. 또 심지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를 사진 찍으면 잘 나온다라고 해서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도 선정한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이 주변 배경 요 정도로 설명해 드리면 상상이 가실 거예요. 네네. 자, 탑바위 예사롭지 않게 설명을 드리면 얇고 평평한 돌판이 탑처럼 층층층이 쌓여 있게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한 20톤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정말 커다란 바위가 아랫부분을 받치고 있고 그 위로 높이 8m 가량의 작은 바위가 층층이 쌓여 있는 그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쌓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이 모든 것이 자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알고 딱 보면 네. 우와라는 탄성밖에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탑바위 이렇게 아래쪽을 보면 네. 이 남강이랑 또 들판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볕 좋은 날 사진을 남기면 정말 작품 하나 찍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사진 꿀팁을 하나 전달드리면요. 네. 이 사람 한두 명이 탑바위 왼쪽 편에 서서 네. 약간 만세하는 듯이 손을 펼치고 네. 그리고 탑바위가 오른쪽 하단에 좀 걸치게 찍으시면 네. 굉장히 그럴싸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야지 그 층층이 쌓인 그 모습이 또 대비돼서 잘 나오고요. 사진 찍는 팁까지 이렇게 주시고 진짜 근데 가끔 보면 사람이 만든 것보다 자연이 이런 만든 어떤 형태들이 더 신비롭고 네. 멋지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 바위랑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일단은 이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좀 전에 탑바위의 높이가 한 8m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전설에 따르면 탑바위에는 암탑과 수탑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탑이 원래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 탑바위 아래 펼쳐지는 남강을 건너면 함안군이거든요. 네. 거기서 해마다 몸이 불편한 아이가 한 명씩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막 찾아가 보니까 네. 강 건너 절벽에 있는 두 개의 돌탑 때문이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이 함안의 장정 수십 명이 네. 이 돌탑 하나를 쓰러뜨렸습니다. 네. 근데 쓰러뜨리자마자 이 장정 수십 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네. 그래서 함안 지역은 그 다음부터 건강한 아이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런 탑을 전설이. 무너뜨리고. 네네. 예. 또 무엇보다 탑바위의 진짜 매력은 의령 부잣길 인근에 정암교 솥바위 그리고 국류면 평촌리 봉황대에 있는 코끼리 바위가 있는데 네. 이 세 개의 바위가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 의령 지역 3대 기도처 바위입니다. 네. 그래서 탑바위 앞에 안내판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어느 것이든 하나는 들어줍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은 미리 소원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아니면 또 즉흥적으로라도 네네. 진심으로 바라는 것 하나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돌면서 소원도 빌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깔딱고개라고 했던 탑바위에서 첫 쉼터라고 해서 지금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부잣길 또 어디로 더 가볼까요? 이 탑바위에서 내려가면 호미교가 있어요. 네. 그 다리를 건너면 예동마을을 거쳐서 무곡마을로 가거든요. 네. 4.6km 정도 됩니다. 이 구간은 들녘이 쫙 펼쳐진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보는 모습인데요. 네. 더구나 또 옆에 강이 흐르고 있다 보니까 들녘과 잘 조화를 이뤄서 이 보는 것만으로도 또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무곡마을을 지나면 다시 좀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호미산 코스인데요. 네. 뭐 산이라고 하니까 좀 겁먹을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높은 곳이 한 해발 200m 정도 되거든요. 예. 큰 부담 없이 힘들지 않고 걷기에 딱 좋습니다. 네. 이 호미산의 호미는 농기구 호미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네. 호랑이 꼬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미. 예. 이 정상 부근에 다다르면 허물어진 호미 산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안타깝게도 대부분 무너진 모습입니다. 200m 정도 토성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축조 연대는 꽤 오래됐는데요. 가야 시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의미가 좀 있는데 이 바로 임진왜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의병장이었던 곽죄우 장군이 네. 유격전을 펼쳐서 외적의 진출을 막아낸 그런 역사 현장인데요. 네. 이 더구나 이 호미산은 이병철 회장의 생가 이 풍수지리와 잘 연관이 된 그런 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풍수지리를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이들에게는 필수 코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곽죄우 장군 하면은 뭐 홍희 장군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또 역사를 알고 가면 더 재밌고 알찬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부잣길 좀 더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 걷다 보면 큰 나무 한 그루를 만나게 되는데요. 네. 성황리 소나무입니다. 예. 이름에서 좀 예상이 가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성황당에서 이름을 네. 따와서 나무 이름도 성황리 소나무, 또 마을 이름도 성황리입니다. 네. 네. 이 소나무는 더욱 의미가 있는 게 천연기념물 359호예요. 오. 예, 그래서 1988년에 지정됐는데요. 네.
높이는 한 13.5m, 둘레가 4.8m의 크기입니다. 네. 이 좀 높게는 3m 가까운 높이에서 가지가 크게 네 갈래로 나뉘거든요. 네. 옆으로 쫙 펴진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좀 약간 경이롭게까지 보이는 그런 아주 큰 소나무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특히 성황리 소나무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해질녘쯤에 찾아가면 너무 예쁜데요. 네. 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일몰이 지면 정말 그림이 따로 없습니다. 예. 컴퓨터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런 느낌 예, 찾으실 수 있고요. 딱 알 것 같아요. 네. 또 좀 전에 탑바위가 소원을 잘 들어주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 성황리 소나무도 소원을 비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마을에 수호신을 모시는 영험한 기운이 있는 나무니까 그런 전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소원 하나 빌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까 탑바위도 그렇고 이 나무도 그렇고 의령 곳곳에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곳이 있는 것만 봐도 이게 기운 좋은 곳이 맞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부잣길 진짜 제대로 종착지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성황리 소나무에서 3km 정도 내려오면요. 출발지였던 이병철 회장 생가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부잣길에서 만났던 모든 산과 들의 기운이 이곳 한 곳으로 모여서 정점을 이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네. 이병철 회장이 1910년생이세요. 네. 이후 분가할 때까지 여기서 생활했다고 전해지고요. 이 집은 한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다가 2007년 11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타계한 지 20주년을 기념해서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 곳입니다. 네. 이 집은 1851년 이병철 회장의 할아버지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순수 지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오, 네. 남서양입니다. 네. 안채, 사랑채, 대문채 그리고 광으로 구성을 해 있고요. 아담한 토담이랑 또 바위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거든요. 네. 주위에 울창한 대숲이 아주 운치를 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집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 느낌이 좀 비어있지 않고 꽉 찬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요. 네. 흔히 배산임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산을 등지고 앞에 물이 흐르는 구조. 네. 이병철 회장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뒤로는 산이 앞에는 남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좌우에 백호나 청룡이라고 할 수 있는 대숲이 감싸듯 이어져 있는 모습이 딱 그런 형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안채 옆에 약간 좀 불쑥 튀어나온 바위가 하나 있어요. 네. 이걸 떡채 바위라고 부르는데 네. 부자의 기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 기운을 받아가려고 이 바위를 덥석 끌어안거나 하염없이 만지는 그런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뭐 누구나 다 같으니까요. 이 교과서에서나 배웠던 배산임수의 풍광을 이곳에서 이 이병철 회장 생가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기운을 또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저 이병철 회장 생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의령군 관문인 남강 한쪽으로 가면요. 네. 솥뚜껑 모양의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름도 솥뚜껑 모양을 따서 솥바위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상당 부분이 물에 좀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가마솥의 발처럼 세 발이 달려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솥을 뜻하는 한자인 정과 또 바위 암을 붙여서 정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하. 일반적으로는 솥바위라고 부르고요. 네. 이 정이라는 존재가 예전부터 부귀영화를 뜻한다고 해요. 또 풍수지리학자들은 식복이랑 재물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경복궁의 근정전을 가면 좋은 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근정전 모퉁이에 정이라 불리는 세 발 달린 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솥이 지엄한 왕권을 상징하고 또 나아가서는 밥을 짓는 물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밥은 곧 쌀이기 때문에 솥은 곧 재물을 뜻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강 솥바위는 자연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 강 한가운데에 바위가 딱 하니 강물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의 속도, 그러니까 유속이 좀 느려지겠죠. 네. 이 상류에서부터 흘러나온 토사가 주변에 쌓이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상류에서 여러 영양분을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이 토사들이 이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년으로 이어진다. 예, 그런 좀 원리가 이어집니다. 네. 이런 솥바위 전설에는 또 20리 그러니까 약 8km 반경 안에 부귀가 끊이지 않고 나라에 공헌하는 인물이 생긴다. 이런 또 전설이 있거든요. 네. 8km라고 하면 여의도 KBS에서 네.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까지 가는 그 정도의 그래요? 거리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정말 공교롭게 솥바위 환경 20리 안에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조홍재 회장이 태어난 거고요. 아하. 또 이들이 솥바위를 중심으로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두고 태어난 것과 함께
공교롭게 기업명에 삼성, 금성, 효성 이렇게 성. 별이 들어가요. 아하.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더 흥미를 가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쯤 되니까 이렇게 작은 솥바위 모형이라도 제 집에 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 안내서 오늘은 경남 의령 부잣길을 살펴봤습니다.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혹시 투표 못하신 분들 오늘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부산에서 택시 운전한다고 하시면서 92세 어머니와 집 근처 투표소에서 한 표 행사했다 하셨는데 이 어머니께서 선거에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 소중한 기회 여러분들의 권리를 놓치지 말고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